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간단히 제 얘기를 잠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화면 공유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람들한테 뇌리에 깊이 박힌 것은 생태계 문제가 우리한테 멀리 있는 줄 알았던 것이고, 또 기후위기 그러면 뭐 미세먼지 있을 때나 생각해보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면서 이 생태계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피부로 절감했고, 이 생태계라는 것 결국 포괄적으로 개발에 따른 기후위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잘 우리들한테 인식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것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불편함 속에서 또 미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한 번 이런 것들이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세상에 공짜 없는 점심은 없다지만 그 다음에 교훈 없는 사태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검토된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지만요. 코로나19가 통계로도 확연하게 공평하지 않은 여파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면 취업자 수 증감률에서도 보면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작년도 코로나가 심했을 때 작년 3월, 4월 이럴 때 팍 떨어지기 시작했고 2차 대유행이 되기 시작했을 때도 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에 보아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떨어지고요. 또 한편에서는 근로소득 증감률을 보더라도 1분위, 2분위 이런 데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시기를 막론하고 다 떨어져 버렸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4분위나 5분위에서는 떨어지는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도 해서 이 코로나도 역시 세상에는 다 공평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 지출률도 보면 학생 사교육비 지출률도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낮은 소득 계층에서 훨씬 많이 사교육비 지출률이 더 떨어져서 그렇지만 이제 고소득층에서는 규모 자체도 워낙 컸지만 그 줄어드는 비율도 적어서 이것도 결국은 또 한 번 불평등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나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 굉장히 오랫동안 안 썼습니다.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도 아주 오랫동안 안 쓰다가 지금과 같은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6개월 만에 항복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안 쓰고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이 킨텍스에서 와서 보니까 아주 우스운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이제 개막식에 있었는데요. 연세 드신 분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나 조금만 재미없어진 고개가 말하자면 자신의 무릎 쪽을 딱 향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부 다 핸드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우리 사회에 돌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면 이 코로나가 그런 측면을 좀 유발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줌회의도 이제는 밤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하기 굉장히 편한 회의 도구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언택트가 굉장히 확산되었던 것 같고 요즘 백신 기술 내놓으라 하는 것처럼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주장들이 굉장히 얘기되고 있고요. 국가 혹은 공동체의 역할이라든가 국제연대기구에 대한 역할, 환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돌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되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거의 예를 좀 살펴보더라도 로마 제국이 몰락했던 천연두하고 홍역, 그다음에 유럽이 멸망하게 되었던 패스트,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됐던 스페인 독감 이런 것들이
이게 과거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잖아요. 과거에 이런 질병이나 역병이 돌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변화가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렇다 하는 거죠. 예컨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충격이 세게 들어오면 사회의 가치가 변하고 그 변화된 가치가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뉴딜에서도 봤습니다. 1930년대 뉴딜에서도 봤죠. 뉴딜 그러니까 릴리프와 리커버리가 이제 먼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여기에서 먹은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패턴을 바꾸자라고 해서 결국은 루즈벨트 시대 내내 재임 기간 중에 리폼으로 이제 개혁으로 넘어갔던 그런 경향이 있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루즈벨트가 망쳐놓았던 것들을 미국 사회는 여태까지도 고쳐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극우파 쪽에서. 이처럼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이 당시에 얼마나 개혁을 철저히 했었던가 과감하고 깊은 개혁을 했던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림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네거리에서 신사가 이제 가운데 서 있잖아요. 이제 충격에 의해서 뭐 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일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네거리에서 딱 떨어져 있는 한 사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멈칫멈칫했어요. 1930년대라고 생각한다면 영국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은 심지어는 러시아로 경제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고 스웨덴도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고 뭐 독일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사절단을 보내면서 열심히 새로운 길을 모색해 갔던 미국도 있고 한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가정으로 비유해서 국가 가정론해서 공동체 정신, 그다음에 토론과 합의의 정신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한 그런 국가 체계를 만들기도 했고요. 독일이나 일본은 예컨대 뭐 천황제 혹은 그 나치 이런 이름을 들고 파시즘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재난은 똑같이 오더라도 재난을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준 점에서 오늘 우리 그 경제발전학 개혁경제연구원이 공동 세미나를 하는 주제, 우리 시대의 경제적 가치, 우리 사회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야 다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 뉴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금 야당 쪽에서 거론되시고 있는 분들, 뭐 검찰총장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뭐 지금 감사원장 하시거나 부총리 하셨던 분들도 결국 전부 다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대에 그게 공정이라는 걸 사람들이 원해서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공정을 얘기하고 공정에 민감해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 조사 한두 개만 찾아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을 메말라 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에 이를 정도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공정하지가 않다는 분, 한 5분의 1 정도 돼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 불신이 굉장히 심각하고 있고요. 뭐 심지어는 굉장히 멋진 말을 이번 정부 들어서 출범했잖아요.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너무 멋있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는 말을 하면 그 말에 이렇게 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멋있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출범에서 불공정해졌다가 30%나 나오고요.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게 30%, 나아졌다는 게 3분의.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나아졌다는데 3분의 2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불공정해졌다고 얘기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게 불공정에 대한 인식, 불공정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정말 깊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기 교수 전문인데 여기는요. 예컨대 한국에서 이제 대물 분배라든가 불공정의 대물림도 굉장히 대물림이 가 이런 게 대물림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집안의 중요성 보면 압도적이에요. 80% 사람이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들 예컨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산의 배분 문제에서 출발부터 불공정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예컨대 배경이라든가 연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90% 이상 이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개인의 노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 재능도 사실 물려받은 거라고 치면 노력이 차지하는 거에 대한 긍정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연출, 배경, 운, 재능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분노하고 절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경경원에서 청년에 관한 연구들을 최근에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실제로 사는 것은 어떻고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연구원 자료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예컨대 자신의 노력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자신이 결정당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과 분노가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치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과 분노가 굉장히 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정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자기 자신의 노력 이런 것들은 말고 그 노력을 둘러싼 배후 혹은 부패와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졌을 때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지금까지는 왼편에 있는 것처럼 경제 발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사회적 형평이나 생태 문제를 조금 덜 생각했다면 이건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을 더 크게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커먼이잖아요. 커먼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이 좀 강조돼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생태와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크게 본다면 이런 얘기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문에 발표되었던 사회단체에서 여론조사도 보면 건강, 의료, 환경, 복지, 사회적 연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당연히 그럴 거야 생각했던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 또한 축을 보여줄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개인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가 우리 사회에 있다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존 롤스의 정의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차등의 원칙과 교육인등의 원칙을 롤스가 얘기한 이후에 아마티아 센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얘기했던 정의의 아이디어 같은 데에서는 사회적 기본제, 사람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넘어서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출발점에서의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기본제를 어떻게 하면 평평하게 나눠줄까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된 개념이 있어서 이것도 역량접근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같이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공정이라는 개념은 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존엄한 인간으로서 이제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자유 보장을 전제로 말하자면 첫 번째 원칙이겠죠. 롤스의 그걸 전제로 해서 사회 전체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정이라고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팜파레이스의 개념과도 저는 이렇게 하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편성도 획득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해서요. 이제 말하자면 공정하고 지속 가능 경제, 지속 가능성 얘기들을 이제 참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오늘 여기 Let's DMG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이렇게 n분의 1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게 공정은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공정을 확보되어서 그러기 위한 과정으로서 소득 분배 개선,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럼 경제 성장조차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저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한 30분 넘게 이제 중심이 되어서 성장과 공정 포럼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조금 낯선 얘기잖아요. 성장 그러는 게. 그래서 성장과 공정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도 불평등의 해소와 공정을 통한 성장 이런 관점에서의 성장이 좀 얘기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한 성장 아니고요. 예컨대 공정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성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생태적인 관점과 사회적 관점 그리고 경제적 관점 이 세 개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생태적 관점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후 위기하고 종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제 문화적인 제도적인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성, 경제적 관점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빈곤을 감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 이런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라오스의 그림입니다. 라오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이 가운데 있는 건 필요한 거고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불필요한 건데 이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 커지면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원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 꼭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말하자면 자꾸 부족해진다면 바깥으로 치고 나가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녹색 지대가 이제 좀 줄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매우 통찰력 있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제 바깥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줄이게 만들고 안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크게 만들므로써 녹색 지대를 넓혀가자 하는 도넛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고 이런 영역을 찾아가자 하는 것들이고요. 이 영역이 나중에 SDG, UN에서 만들었던 SDG하고 밀접히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불평등하고 이제 환경과의 관계를 표시한 그림인데 아주 뚜렷하게 불평등과 환경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매우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불평등이 뭐가 원인인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그러나 불평등 할수록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도넛을 이렇게 17개의 목표로 정해 놓은 것들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어서 그냥 간단히 지나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우리나라에서는 불평등 감소, 해양자원 보호, 육상생태계 보호,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재도 안 좋거나 혹은 더 나빠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뭐 잘 알다시피 우리한테 악당이라는 표현까지 붙어져 있어서 이건 시급히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과제일 겁니다. 각 기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가 다 SDG와 관련된 플랜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 플랜 세웁니다. 근데 플랜 따로 행정 따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국은 한반도는 여기다 이제 극심한 지역균형 발전이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전체의 말하자면 위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동체 경제를 추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또한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한반도 메가리전에서 경기원권에서 이거를 말하자면 한반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만들고 있는데 한반도 메가리전이라는 개념으로 열심히 아주 많은 박사님들이 붙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초 개념 연구는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 세부 연구를 올해 시행하는 단계에서 참여해 주신 박사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코로나를 넘어가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공동체의 개입, 큰 정부, 공동체의 개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DMZ 포럼에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삐라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금지시키는 그 법이 표현의 자유냐 하는 것들을 둘러싼 여러분들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들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경기도민 혹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면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될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은 점에서 본다면 당연한데 그다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할 수 있고 똑같이 행동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공정성에서 본다면 또 어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그런 사회, 그런 경제, 그런 정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라면 조금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케인즈가 쓴 글 중에 있는 내용 예컨대 조금 더 지금까지 하던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바꿔서 하자라고 하는 게 전쟁이나 역병이 훑고 지나간 뉴노멀 사회에서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